오늘은 쇼킹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정부 집값 잡기 총력자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14억 아파트 당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자, 국세청이 서울, 용산 등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에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해 360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답니다. 국세청이 대부분 집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자, 뭐 딱 보면 보이고 전선 딱 보면 보이죠. 국세청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를 포착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자,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최고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산 후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경우 대부분 조사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전산에 이 사람의 소득 금액 뜨고 뭐 매수한 부동산 가격 대조해봐서 딱 이거 좀 엑셀로 해보면 다 나오다 보니까 요즘 이런 전산화가 잘 되다 보니까 점점 탈세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영업자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 이건 투자에서도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자, 청약 과열지열에 분양가 14억의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직업이나 뚜렷한 소득도 없이 19살 미성년자였고, 서울에 있는 33억짜리 아파트를 산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도 있었다. 자, 한 30대는 직업도 없는데도 서울에 있는 32억 원의 상당의 아파트를 두 채는 샀다더라. 자, 이런데 이제 고가 아파트, 3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아파트 특징이 있어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낮아요. 전세 가격이 낮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많아야 되는데, 현금도 이렇게 전세 낀 매물들은 대출도 많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가진 현금이 많았는데 이게 어디서 났냐? 결국에는 부모님이 지원해줬더라. 너 증여세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부부간 편법 증여는 물론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헐값에 사들인 땅을 4배 가까이 부풀려 판매한 기회부동산 업체도 포함됐다. 요즘 기획부동산, 저희가 예전에 한번 대한민국 부동산 3대 지옥이라서 소개해드렸죠. 자,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막 자기네들이 기획부동산하고 써놓고 땅 파는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약간 다단계 방식으로도 하고 인맥 통해서도 많이 팔고, 부동산 매일경제 같은 신문사 하단에도 광고 많이 내요. 그냥 땅은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지난해 정부의 8회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세청이 최근까지 적발한 부동산 탈세 관련은 1,500건이고요. 2,500억 원 넘게 추진을 했답니다. 자, 국세청은 또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금수저 140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강남권의 수요를 끊는데 가장 큰 효과적이 이런 식으로 국세청에서 언론에 이제 보도자료를 내면요, 언론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확 언론에 그 포털에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강남권에 집 살려는 사람들이 겁을 덜컥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 명의로 사신 분들 말고 보통 이제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자식이잖아요. 자식 명의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 걸리는 거죠. 자식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30억 살 수 있는 소득을 만원한 사람이 그렇게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니까 다 증여 의혹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4월 1일 양도세 중과제도 이후에 강남권의 매수 수요를 차단시키는데 이 국세청 세무조사가 큰 역할을 했었어요. 자, 그게 좀 이제 사그라드니까 좀 이게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할 때마다 이런 카드를 내미는 거죠. 이번에도 효과를 낼지 말지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계속 잡았다 생각하는데 자꾸 오르고. 근데 뭐 호가를 올리는 건 어떻겠냐 싶지만은, 자, 강남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호가를 막 최대한 부풀리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 좀 일반 서민들이 살만한 아파트 금액이 있어요. 6억에서부터 한 9억까지 이 아파트들 매수가 굉장히 많이 몰려요. 왜냐? 지금이라도 집 사자 해가지고 그동안 매수를 밀어놨던 사람들이 강남 지역 집값 오른다 해가지고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나 뭐 용인이나 뭐 성남 지역 이런 지역에 매수가 되게 많고 거래도 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럼 어떤 대책이 나왔을까요? 자, 최근 부동산 급등에 따른 정부 대책 요약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자, 이건 이제 강남권 수요를 차단시키는 목적이고요. 수도권 공급 추가 확대. 자, 30만 호를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집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지역 등 추가 지정을 했죠. 뭐 광교드나 뭐 이제 광명시 이런 지역들이 추가 지정되면서 이제 양도세 중과제도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대출 규제도 강화됐어요.
자, 네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업소 단속. 주로 뭘 하냐? 업계약서나 아니면 이제 자전거래 같은 거. 그래서 호가를 임의로 띄우는 거를 이제 단속을 많이 하겠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인중개업소가 이제 단체적으로 이제 문을 안 열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이렇게 호가가 급등해 버리면요, 솔직히 공인중개업소도 좋아하는 일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거래가 줄어들잖아요. 자, 다섯 번째가 대출 규제가 이제 세 번째 뉴스 따라잡기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실행인데, 그동안에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받은 데가 아마 두 군데도 안 될 거예요. 한 군데가 두 군데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동시에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에 대해서 팍팍팍팍 예정 고지를 하겠죠. 그것도 좀 강하게 고지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따라잡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연말까지 전국 34곳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날벼락이 뜰 것이다. 자, 올 연말까지 전국의 34개 정비사업장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통보가 된다. 서울엔 11개, 경기, 인천, 부산은 23개 정도 사업장이 있는데, 자,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 자체 산정액과 통보액이 괴리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거의 몇십 배 차이가 나거든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추가 매뉴얼을 수립해서 해당 34개 정비사업장 관계자, 이제 지자체 관계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해서 제대로 알려줘라, 미리 좀 언지를 해줘라, 이런 거죠. 자, 각 지자체가 조합의 분담금을 통보하기 전 이번에 새로 전달된 매뉴얼에 따라 산정을 했는지 검수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표를 의식해서 좀 최대한 적게 통보를 하는 걸 이제 막겠다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겠다. 제초안 통보 두 번째 사업장으로 알려진 문정동 136번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 공개 예정에서 다음 달로 미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로 매뉴얼을 배포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산정이 됐는지 보는 거죠. 자, 올 연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보 예상 사업장은 서울은 11곳, 지방은 23곳이다. 서울은 강남구, 탕구, 서초구 4곳, 송파구 1곳, 성북구 1곳, 은평구 1곳, 강서구 2곳, 구로구 1곳.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어요. 분담금 통보 사업장은 대치쌍용 2차, 서초구 반포현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고요. 서초구 방배동, 중앙하이츠 1, 2구역과 신성빌라 등이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서울 지역만 보면은 이렇게 11개 사업장이 있더라. 자, 재건축 초과이익 통지 예정 사업장인데 강남이나 서초구나 송파구 이런 지역에 이제 강하게 때리게 되면은요, 이것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 하락을 시켜서 전반적인 통계를 낮추게 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부동산 탈세 조사와 더불어서 강남권 호가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하필 왜 지금 이게 나오냐? 정부에서 집값 잡으려고 좀 총연을 할 때 여론전을 펼치는 거죠. 야, 너 재건축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만큼 분담금이 나올 것이다. 왜냐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되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솔직히 많이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급등을 해서 전고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렇게 비쌀지 몰랐던 시세만큼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네들 이거 알고 투자하는 건가 해서 이걸 이제 초과이익 환수금을 이미 미리 통지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 사업 추진 절차를 보시면요, 사업 준비, 시행,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완료가 있어요. 자, 관리 처분 계획 지난번에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을 한 단지까지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반포주공 1단지 그 큰 단지가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31일 날 막판에 신청을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피했는데, 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뒤늦게 신청을 했더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 얼마까지 나올까?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4억에서 6억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게 시세에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단지에 대한 아마 집값 흐름은 다르게 나타났던 부분이 있는데, 자,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리 처분 받은 단지가 워낙 많았고요. 그리고 뭐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 같이 아직도 사업 초기에 있는 단지들은 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재건축 관련 규제 중에서 가장 큰 규제예요. 이거 한마디로 재건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니까 일단 밀어붙이는 단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막상 사업 시행하려고 알아보면은 이거 사업 준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2023년부터는 서울 지역에 공급이 부족할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저도 뭐 정부에서 뭐 서울이라도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뭐 추가 공급을 한다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건축 관련 규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사업 초기에 안전진단 강화, 지금 재건축연한 30년으로 40년에서 30년을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무조건 다 오케이 해준 게 아니라 구조적 안전성, 자, 집이 무너질 거 아니면 그냥 살아라.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초기 단계에서 이제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중고층 아파트들이 이런 안전진단 강화 통과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 환수제 이렇게 두 가지 큰 규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진단 통화 못한 단지는 재건축 기대감이 확 올랐다가 지금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가 많고요. 어디가 그러냐, 목동 지역이 그랬는데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오르고 있냐 봤더니 지금 다 막연히 기대감이 있어요. 언젠간 되겠지. 근데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제로 목동 지역 집값이 양천구가 약세를 띄었다가 뭐 지금은 뭐 규제가 뭐고 상관없이 막 부동산만 무조건 사놓자 이런 분위기니까 이런 걸 이제 과열이라 그러는데, 부동산 과열이라 그러는데 10년에 한두 번 꼭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자, 비트코인이 2,500만 원까지 갔었어요. 자, 이게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한참 찍었고, 그리고 나서 1,500 찍었어요. 자, 800만 원도 비싼 거고, 1,500만 원도 비싼 거고, 2,000만 원도 비싼 거고, 2,500만 원 것도 비싸요. 지 가치에 비해서 비싼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비싼 건 비싼 거일 뿐이에요. 거기에 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아, 더 오르는데 못 들어왔다. 내가 좀 더 오르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다, 부동산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볼게요. 가계부채 1,500조 대출 규제 카드 거론.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이제 유입되는 뭐 이제 숨통을 좀 잘라보겠다. 무려 가계부채가 1,500조 돌파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올해 2018년에 가계부채 상승률이 좀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 대출 카드 규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대출 규제 카드는 원래 없던 게 아니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시행되는 청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고 DSR 대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자, 금융당국이 이제 기준을 정하고 이제 은행권이 따라가는 모습으로 이제 만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당국이 추진 중인 DSR 공동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DSR이 10월부터 관리지표가 되면 각 은행들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의 DSR에 의거해 대출을 해야 한다. 자, 한 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고 DSR 대출 비중도 감축해야 하는 만큼 과거보다 심사 기준이 엄격해질 것이다. 자, 이 DSR, DTI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건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도 억제 대상이다. 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용도의 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게 얼마 전 뉴스였고요. 그래서 10월 초쯤에 전세대출을 위한 전세보증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게 전세보증에는 원래 소득 요건이 없었지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여론에서 들끓는 거죠. 이건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왜냐면은, 자, 연소득 7천만 원 해봤자 한 달에 받는 돈 400만 원대인데 서울의 아파트 지금 매수가 힘들잖아요. 전세로 살면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전세 보증을 안 해준다?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재발표가 나왔습니다. 무주택자는 안 건드리고요. 1주택자들이 전세 보증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건지는 향후 정해서 가겠고, 2주택자 이상은 아예 차단을 하겠다. 그래서 내 집에 안 살고 나는 전세로 살고 내 소유 아파트 한 채나 두 채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 전세로 살게 하는 걸 막겠다. 그리고 나서 내 집에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본다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누구한테 돈을 주죠?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집주인한테 돈을 줘요.
예, 절대 세입자한테 돈을 안 줍니다. 집주인한테 직접 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전세금이 4억이에요. 근데 내가 4억은 다 있는데 한 3억은 대출 받고 1억만 내 돈 넣어서 전세금 넣고 나머지 3억 여유 자금으로 이제 아파트 갭 투자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의무 거주 기간 지금 2년만 의무 거주 기간을 하면은 비과세 면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좀 타격을 주겠다. 전세를 살면서 갭 투자하는 사람한테 좀 타격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 보증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한계도 있어요. 대신 DTI하고 DSR 이거 비교하고 이게 얼마나 강해질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DTI하고 DSR 보면요. 이름은 비슷해요. 총부채 상환 비율,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뭐가 차이가 있냐?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고요. 해당 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만 보던 거를 원리금 상환액까지 같이 본 거예요. 뭐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대출 그리고 신용 대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소득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더라. 자, DTI 같은 경우는 대출 심사 시 획일적으로 규제 비율은 60%였는데 지금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 정부 주도하에 이 DSR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 달에 뭐 3,500만 원짜리 신용대출이 있고 이 이자 관련해 500만 원이 나가더라. 그리고 내가 이제 1,500만 원짜리 자동차 대출을 받았고 이 이자가 한 500만 원 나가더라. 이거 합치면은 한 2천만 원, 한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내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DSR 200%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이걸 몇 프로까지 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한마디로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좀 차단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집을 매수하는 층이 여러 층이 있어요. 자, 내 집 마련 수요층이 있을 것이고 투자층 수요가 있는데 투자층 수요층도 두 개로 나눠져요. 기존 주택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수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DSR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 수요층하고 재건축 아파트 투자층한테 좀 많은 타격을 줘요. 왜 그러냐? 지금 기존 주택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내가 가진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출 끼고 뭐 갭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전세값도 워낙 비싸고 그리고 그 매매가하고 전세값 차이도 별로 없고 여기에 또 어설프게 대출 끼면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대출도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DSR 강화는 내 집 마련 수요층하고 재건축 대상 투자자들한테 타격을 많이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무튼 시장에 누군가 매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매물 받을 사람 좀 차단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건 뭐 원래 계획도 있던 거예요.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보이는데 그것이 효과가 어떻게 날지는 일단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국감정원 호가 기준 이제 변동을 보면서 여러분들랑